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피하 주사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하 주사는 구조적으로 일단 뭔가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끈적하고 뭔가 빨리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고분자는 말 그대로 이 크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애들이 많으면 빨리빨리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맞다. 여러분들이 바이오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지금 이런 치료제들이 단백질 치료제죠. 일단 단백질 치료제라는 말이 나오면 크기가 크다 작다 둘 중 뭐예요? 우리가 ADC나 그랩바디 B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단백질 치료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고분자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크기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통과하는 데는 조금 에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나 뭐 항암제나 들어가긴 하는데 얘들이 단백질 치료제 고분자 물질이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게다가 이 피하 지방층에는 히알루론산이랑 히알루로산 이 젤리 덩어리들이 사이사이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못 지나다니게. 젤리가 길을 앞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바꾸면 요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를 연필만하게 바꾸는 거예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를 연필만하게, 면봉만하게 바꿀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안 돼. 그럼 두 번째 방법은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애를 일시적으로 녹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 젤리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나요? 내 몸덩어리가 커. 게다가 앞에 젤리 덩어리들이 내 길을 막고 있어. 그러다 보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빠르게 못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 젤리 덩어리들을, 이 방해물들을 일시적으로 녹여버리면 내가 빨리빨리 길을 지나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히알루로니다아제, 히알루로니다제라고 불러도 되고 히알루로니다아제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효소가 요거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히알루론산을. 됐죠?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아제는 효소의 어떤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써놨어요. 요 ALT-B사, ALT-B사는 알테오젠이 만든 히알루로니다아제의 분자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명 같은 거죠. 요런 기술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면 얘는 브랜드나 제품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ALT-B사나 하이브로자임이나 거의 그냥 같은 말로 보셔도 된다. 이해됐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그냥 일부러 써놨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피하 조직에 뭉쳐있는 히알루론산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서 평소에는 움직이지 못하던 큰 분자 항체, 단백질 같은 것들도 피하층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일단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다 사라지면 피하 지방층 자체에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여유 공간이 생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용량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아까 피하 지방층에 과거에는 피하 지방층을 이용할 수 없었던 큰 이유가 고용량을 못 넣는다는 거였죠. 항암제는 고용량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근데 이제 여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용량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젤리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젤리 방어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흡수가 빠르겠죠. 당연히 혈관으로 이제 빨리빨리 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성 물질이 고여 있지 않겠죠. 앞에 있는 가로막는 방해물이 없으니까 독성 물질이 고여 있지 않으므로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SC는, 피하 주사는 마치 얼어있던 도로를 잠시 녹여서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피하층을 빠르게 통과해서 혈류로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특장점으로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애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써먹고 있는 화장품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히알루론산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알테오젠이.
그러면 왜 빅파마들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거를 제목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SC 제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열광을 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피아주사의 장점이었다. 그리고 SC 제형 전환의 원리가 뭐냐? 왜 옛날에는 정맥주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왜 기존에는 피아 제형을 굳이 이용을 못했을까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점들이죠. 그리고 그런 단점들을 이 알테오젠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까지 지금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나 이해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왜 빅파마 입장에서 거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왜 알테오젠의 이 피아제형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인 걸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약가 인하 협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약가 인하 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했었죠. 바이오 첫 번째 시간에서. 그러면 이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빅파마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된단 말이죠. 10,000원에 팔던 거를 1,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이 10분의 1로 깎이겠죠. 그러면 약가 인하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정부가 야 너희 거 약가 인하 좀 하자 라고 하면 그 협상에 내가 임해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약가 인하 대상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가 인하 협상 이 거부 시에는 기업은 메디케어 적용 의약품에서 제외되거나 이 제외되면 사람들이 이 약을 사 먹질 않겠죠. 아예 그냥 왕따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제외되거나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90%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강제적으로 약가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를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에 첫 약가 인하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2개 이상의 활성 물질로 이루어진 복합 약물일 경우에는 요거를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약가 인하에 대해서. 그러면 2가지 이상의 어떤 물질을 합쳐야 되죠. 그러면 항암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2개가 안 되죠. 하나를 더 합쳐야 돼요. 여기에 뭘 합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형 변화를 합쳐서 요 2개 이상의 활성 물질로 이루어진 복합 약물로 내가 취급을 당하면 이 약가 인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밑에 읽어봅시다. 미국에서 약가 인하 협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합성약품,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처음에 허가한 후에 9년 동안 이 복제약이 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가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 의약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면역 항암제라든지 항암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겠죠. 이런 바이오 의약품은 FDA에서 첫 허가를 해준 후에 13년 동안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13년 뒤에부터는 약가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9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3년 동안의 일단 시간이 있는 거죠. 이 뒤에는 약가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시밀러가 이 기간 동안에 시밀러가 출시되는 의약품은 약가 인하 협상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왜? 이미 시밀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값이 어떻다? 이미 복제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굳이 정부와 약가 인하 협상을 안 해도 싸질 수밖에 없겠죠. 복제품이 이미 판을 치고 있는데 비쌀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시밀러가 출시되면 약가 인하 협상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대상에서.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합성 의약품은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뒤에는 이제 대비할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아까 말했듯이 빅파마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2개 이상의 활성 물질을 포함한 복합제는 약가 인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규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라는 요 하이브로자임은 독자적 특허를 가진 별도의 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존 약물과 결합해서 새로운 비아제형으로 만들면 복합제로 재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약가 인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 약물 A가 2015년에 출시가 됐다면 이게 만약에 바이오 의약품이라면 13년 뒤인 2028년에는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되겠죠. 곧 약가 인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약물을 SC 제형인 요 A 약물과 하이브로자임을 합치면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을 합치면 새로운 활성 성분 조합으로 다시 시작하게 돼서 2025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허가를 받았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13년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가 협상 시점이 2038년으로 늦춰지게 되는 거죠. 처음 들을 땐 복잡한데 그냥 13년간 처음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거의 다 왔어. 이제는 약가 인하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새로운 물질을 합쳐버리면 다시 1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고 제품 생애 주기를 효과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SC 제형 전환이 정말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얘를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사가서 임상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FDA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한 SC 제형 전환 전략이었어요. 요게 첫 번째 이유예요. 빅파마에서 알테오젠을 자꾸 사가려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약가 인하 협상에 대해서 약가 인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특허 절벽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막 나오죠, 시장에. 그러다 보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이제 점점 보이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도로 갈수록 요 막대 그래프가 점차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에는 굉장히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서 계속 돈을 벌고 싶으면 이 바이오시밀러가 나왔을 때 의미가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특허 연장을 통해서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야 되겠죠.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해되고 있죠? 그 전략이 바로 에버그리닝 전략이에요. 에버그리닝이 뭐냐? 에버그린이 뭐예요? 에버그린 뜻이 뭐예요? 에버그린이라고 하면 상록수를 뜻하죠. 상록수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푸르른 나무란 뜻이죠. 항상 푸르다. 무슨 뜻이에요? 딱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독점적 위치를 내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죠. 늘 푸른, 늘 내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늘 내가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내가 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버그리닝이란 신약 개발 시에 물질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도 제형 변화를 하거나 뭐 복합 제제를 합치거나 제조 방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이런 허가를 받거나 이런 걸 통해서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시장 독점 기간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연장하는 그런 전략을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C 제형으로의 전환 역시 이러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어떤 항암제가 있는데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일단 읽을게요. 일단 오리지널 약물이 정맥주사에서 피하제형으로 전환이 되면 시장이 이제 재편되겠죠. 이제 아무도 정맥주사를 잘 안 맞겠죠. 피하주사 제형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기존의 이 구형, IV형에 대한 특허가 끝나서 이걸 만들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복잡하죠, 말이. 원래는 IV형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SC 제형으로 전부 다 갈아탔어요. 그러면 IV형에 대해서는 정맥주사형에 대해서는 특허가 끝나서 다른 기업들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도 의미가 없죠. 왜? 이미 피하제형으로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후발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구형 시밀러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를 만들어도 이미 시장은 신형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구형 시밀러는 시장성이 극도로 낮아서
돈이 안 되겠죠.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나도 그냥 신형에 대해서 시밀러를 제작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형에 대한 이 시밀러를 제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특허권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겠죠. 이미 특허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오리지널 기업 A사는 구형 특허가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형으로 갈아타면서 시장 독점권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SC 제형 전환은 피아제형 제형의 전환은 곧 특허 방패이자 시장 지배력의 연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아제형에 주사를 놓으면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런 기술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빅파마에서 자꾸 이 제형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이 특허 연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위치를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를 지금 자꾸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 만료 이후에 시밀러 진입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제품 생애 주기를 새롭게 리셋해서 또 13년, 15년 동안 돈을 벌어다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 규모를 장기간 한 15년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SC 전환 기술은 빅파마에게 임상적 가치 플러스 상업적 가치 또는 지식재산, IP죠. IP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형 변화, 단순히 주사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빅파마 입장에서는 내 특허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제형 변화가 되냐 안 되냐가.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SC 플랫폼을 계속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사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왜 빅파마들이 자꾸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제형을 사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큰 이유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1번이 약가인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약가인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특허 절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형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SC 제형 전환에 두 고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두 기업밖에 못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할로자임이고 두 번째가 알테오젠입니다. 할로자임은 이미 이 시장에서 선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 나가던 약을 SC 제형으로 변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겠죠. 선발주자다 보니까 시장을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제 후발주자인 알테오젠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로열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후발주자지만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할로자임에 있어서 결코 밀리는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할로자임은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할로자임의 SC 그 제형의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엔즈라고 있는데 이 인엔즈가 2030년에 특허 만료가 돼요. 알테오젠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특허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인엔즈는 2030년에 곧 만료가 돼요. 이제 4년,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에 계약을 할 때는 할로자임이랑 할까, 알테오젠이랑 할까? 효과가 만약에 비슷하다고 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역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할로자임 거를 갖다 쓸래요? 알테오젠 거를 갖다 쓸래요? 당연히 알테오젠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플랫폼도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말짱 꽝이지. 그래서 특허 보호 기간이 더 길고 향후에도 특허 방어 전략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후발주자인 알테오젠의 기술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로자임은 선발주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죠. 이 제형 변화로 인해서 많이 벌었지만 지금부터 벌어들일 돈은 알테오젠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머크사랑 이제 할로자임이랑 이런 특허 무효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자료를 또 PDF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